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는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심장이 위험한 상태인데 혼자 오신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선생님 얼굴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질 때까지 왜 이걸 그렇게 꼭 쥐고 계셨을까?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왜 혼자 왔는지, 며느리가 오늘 아침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지난 2년 동안 제게 뭘 했는지. 선생님이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약속 있어요. 혼자 가세요. 택시 타면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파일이었어요. 20개가 넘는 파일 중에서요. 그날 응급실에서 제가 꺼낸 건 핸드폰만이 아니었습니다. 900만 원이 사라진 통장 내역도, 매일 받아먹던 찬밥 사진도, 6개월 동안 모은 모든 증거도 함께였어요. 며느리는 절대 몰랐죠. 제가 6개월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이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다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남편 사진에 인사하는 거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 제가 좋아하는 제라늄. 흙을 만지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손에 묻는 흙의 감촉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하지만 물을 다 주고 나면 또다시 텅 빈 거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가는 게 일과였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늘 가던 슈퍼 아주머니가 반겨줬어요. 그 인사 한마디가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봐 준다는 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게 제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 왼쪽에서 걸었습니다. 차도 쪽으로요. 차가 오면 막아주려고요.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습관적으로 왼쪽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 지나갈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 예전엔 늘 2그릇을 준비했는데 이젠 1그릇만 차리면 됐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1그릇만 퍼내면 되는 현실이. 반찬도 적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으면 남으니까요.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을 볼 때마다 또 외로워졌습니다. 이 반찬들을 다 먹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후엔 노인정에 나갔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영숙이, 명자, 정순이가 있었거든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친구들.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같은 동네에서 결혼해서 살았고, 아이들도 같은 학교에 보냈던 친구들이었어요. 우리끼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친구들이라고요. 함께 고스톱을 치거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 취직했다더라. 누구네 며느리가 애를 낳았다더라. 동네 슈퍼가 주인이 바뀌었다더라.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바탕 웃고 나면
가슴속 답답한 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가 자주 물었습니다. 혼자 밤에 무섭지 않냐고. 무섭지 않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특히 밤 11시가 넘어서면 주위가 너무 조용해졌어요. 옆집에서 나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노인정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가을이면 하늘이 참 예뻤어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섞인 하늘. 예쁜 노을이었지만 혼자 보니 슬펐어요. 남편과 함께 봤으면 이렇게 슬프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노을 참 예쁘다고 했을까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를 봤어요. 주인공들이 웃고 울었지만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밤 11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를 닫고 세수하고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 베개에서는 이제 남편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빨래를 여러 번 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게 또 슬펐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게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뭘 하지? 모레는? 다음 주는? 똑같은 하루의 반복. 아침에 일어나고 화분에 물 주고 장 보고 노인정 가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눈을 감겠죠. 그게 제 남은 인생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누구를 위해 사는 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 더 무서워졌어요. 혹시 제가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일주일? 한 달? 노인정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찾아올 때까지 텔레비전 뉴스에서 고독사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 이웃 주민이 냄새를 맡고 신고했다는 뉴스.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혼자 산 지 1년. 외로움에 익숙해진 1년이었어요.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참는 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게,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1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8시쯤이었을 겁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제 외아들, 36살,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였죠.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다정하고 좀 더 신중한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안부를 묻다가 본론을 꺼냈어요.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된다고. 요즘 뉴스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고독사 소식도 많이 나온다고. 자기들도 밤에 걱정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했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자기네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작년에 넓은 집으로 이사했으니 방도 여유 있다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함께 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 내 집으로 함께 산다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어요.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눈치 보이고 조심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민수 말로는 며느리 지혜도 찬성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테니까 자기가 매일 챙겨드리겠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환영해 준다니 착한 애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냥 앉아서 생각만 했어요. 아들 내 집으로 간다? 함께 산다? 손주들을 매일 볼 수 있다?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노인정에서 자주 듣던 이야기들, 며느리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눈치 보이고 말 한마디 하기 조심스럽고 결국엔 짐 취급받는다는 이야기들. 다음날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민수네 집으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라고. 영숙이가 제일 먼저 반대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자기가 5년 전에 아들네 집에서 1년 살았는데 지옥이었다고 했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다더군요. 결국 1년 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명자도 거들었어요. 자기 언니도 며느리한테 구박받다가 나왔다고. 처음 몇 달은 잘해주는 척하다가 나중엔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찬밥 주고 방에 처박아 놓고 외출도 못하게 한다더군요. 정순이도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낫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했어요. 친구들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며느리와 사는 게 쉽지 않겠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다를 거야. 민수도 효자고 지혜도 착한 애니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사는 게 나을까? 함께 사는 게 나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친엄마처럼 잘 모시겠다고, 평생 효도하겠다고. 그때 지혜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었어요. 그 기억을 믿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민수가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했어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월급도 많이 올랐다고. 작년에 강남 쪽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도 갔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사진을 봤는데 정말 넓고 좋았어요. 거실도 크고 방도 여러 개고 베란다도 시원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아들과 며느리가 원한다는데 뿌리칠 이유가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손주들 얼굴 보며 사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말은 친구들 경험일 뿐이고 우리 집은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챙겨갈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옷가지 서너 벌, 속옷과 양말 몇 개,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 사진이 든 액자. 남편이 쓰던 손목시계도 챙겼습니다. 결혼 반지도 작은 상자에 넣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었어요. 이 돈은 나중에 민수한테 주라고. 손주들 학비에도 쓰고 집 장만하는 데도 보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통장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사 가던 날은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10월 중순, 하늘이 파랗고 높았습니다.
민수가 차를 몰고 와서 제 짐을 실었어요. 트렁크에 짐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구나. 한 박스에 들어가는 인생. 살던 아파트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 웃고 울던 공간, 민수를 키우던 곳, 현관문, 창문, 베란다.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올 수 있기는 할까? 가슴이 먹먹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지혜가 요즘 요리도 열심히 배운다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겠다고 했다더군요. 손주들도 할머니 오신다고 엄청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대가 됐어요. 그래, 잘 될 거야. 우리 가족은 다를 거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40분쯤 걸려서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곳이라 귀가 먹먹했습니다. 민수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환한 조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소파도 크고 텔레비전도 대형이었어요. 식탁도 6인용이고 주방도 시스템 주방으로 멋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 1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사이 많이 컸더군요. 수진이는 키가 훌쩍 자라서 제 가슴팍까지 왔고 민준이는 이가 빠져서 웃을 때 구멍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얼굴이 상기된 아이들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지혜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어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냐고. 차 안에서 많이 피곤하셨을 거라고. 어서 들어와서 쉬시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밝았고 표정도 환했습니다. 그 순간 안심이 됐어요. 우리 며느리는 역시 착하구나. 민수가 제 짐을 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복도 양쪽에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 방, 수진이 방, 민준이 방. 그리고 복도 제일 끝에 제 방이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면적이 2평도 안 돼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느낌상 그랬습니다. 다른 방들이 다 넓어 보였는데 제 방만 유독 좁았어요. 창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았어요. 그것도 창밖으로는 옆 건물의 회색 콘크리트 벽만 보였습니다.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올 것 같았어요.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침대는 간이 침대였어요. 접을 수 있는 그런 침대. 매트리스도 얇아 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옆에는 작은 플라스틱 서랍장 하나. 옷을 넣으라는 거겠죠. 책상은 없었습니다.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지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좁기는 하지만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괜찮을 거라고. 깨끗하게 청소해뒀다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쓰기엔 충분하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방들은 다 넓은데 왜 제 방만 이렇게 좁은 걸까? 손주들 방은 훨씬 넓던데.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손주들 방은 넓어야 하니까. 공부도 해야 하고 놀 공간도 필요하니까. 민수 부부 방도 넓어야 하고요. 저는 그냥 자기만 하면 되니까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플라스틱 서랍장에 넣었어요. 서랍이 작아서 옷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방 한쪽 구석에 놓았어요. 남편 사진은 창가에 놓았습니다. 옆 건물 벽을 바라보는 위치였지만 다른 곳에 놓을 데가 없었어요. 통장은 서랍 제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속옷 밑에 넣어뒀어요. 1억 2천만 원. 나중에 민수에게 줄 돈. 손주들을 위한 돈.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짐을 다 풀고 간이 침대에 앉아봤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역시나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났어요. 매트리스도 얇아서 밑바닥이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게 벌써 걱정됐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혜가 준비한 저녁이 상에 올라왔어요. 된장찌개와 밥,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먹는 밥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저를 들어 밥을 떠먹는데 이상했어요. 밥이 차가웠습니다. 김이 안 나고 딱딱한 게 몇 시간 전에 지은 밥 같았어요. 아침에 지은 밥을 데우지 않고 그냥 준 것 같았습니다. 찌개도 미지근했어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민수 앞에 놓인 밥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손주들 그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가 밥을 호호 불면서 먹고 있었어요. 뜨거워서요. 지혜 앞에 밥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김이 났으니까요. 저만 찬밥이었어요. 지혜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 식은 밥이 좋다고 들었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노인분들은 따뜻한 밥보다 식은 밥이 위에 부담이 덜 간다고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시켜뒀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었어요. 착한 애구나. 나를 위해서 인터넷까지 찾아봤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밥을 씹어 삼켰어요. 목이 좀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참을 만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제 손으로 설거지해 왔는데 이제 며느리가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부엌으로 가려는데 지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쉬시라고.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고. 어머니가 하시다가 접시라도 깨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위험하니까 거실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시라고 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려고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지금 방에서 숙제하고 있다고. 텔레비전 소리 나면 집중 못한다고. 방에 가서 쉬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공부가 중요하니까요. 소파에서 일어나 복도를 따라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제 방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복도가 길었거든요. 걸어가는 동안 민수 부부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게 보였습니다. 아, 텔레비전은 괜찮구나. 그냥 저더러 방에 있으라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간이 침대에 앉으니 또 삐걱 소리가 났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옆 건물 벽, 회색 콘크리트 벽만 보였습니다. 해가 벌써 져서 어두웠어요. 형광등을 켰습니다. 방이 환해졌지만 왠지 더 좁아 보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 반. 잠을 자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할 게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볼 수 없고
설거지도 할 수 없고 그냥 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책이라도 읽고 싶었지만 책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복도 너머로 가족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 민수와 지혜가 대화하는 소리. 저는 여기 좁은 방에 혼자 앉아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잠을 자기로 했어요.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삐걱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매트리스가 얇아서 허리가 불편했어요. 밑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창문이 오래돼서 그런지 틈이 있었나 봅니다. 11월이라 밤 공기가 차가웠거든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침대가 불편해서, 방이 낯설어서 여러 이유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이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구나. 이 좁은 방, 이 불편한 침대, 이 어두운 공간. 갑자기 제가 살던 아파트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나이 들면 어디서든 불편한 거라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손주들 얼굴 볼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네 집에서 보낸 첫날이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겪게 될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첫날부터 나왔을까요? 아니, 아마 그래도 참았을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아들과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평생 습관 때문에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침대가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어요.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걸어갔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는 아무 때나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여기선 소리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이 넓고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습관적으로요. 30년 동안 아침마다 냉장고를 열어봤던 습관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여러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각종 나물, 고기 반찬. 다 랩으로 잘 씌워져 있었습니다. 배가 좀 고팠습니다. 어젯밤 찬밥을 조금밖에 못 먹어서요. 김치라도 한 조각 먹고 싶었지만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 허락 없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들이 자고 있으니까요. 소리가 나면 깰 테니까요. 그렇게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아침 뉴스라도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6시쯤 됐을까요?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부스스한 채로 거실로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냐고 물었어요. 새벽부터 돌아다니시면 애들 깬다고. 애들 학교 가는데 잠 못 자면 안 된다고.
방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환영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그렇다고, 조용히 있었다고. 하지만 지혜는 그냥 부엌으로 가버렸어요.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이 침대에 다시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6시 10분, 6시 20분, 6시 30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밖에서 물 흐르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지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여기 좁은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집안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어요. 손주들이 일어나는 소리, 민수가 화장실 가는 소리, 지혜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 저는 여전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가도 되는 건지, 계속 있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8시가 되자 밖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이 투덜거리는 소리, 지혜가 뭐라고 하는 소리, 식탁에 그릇 놓는 소리. 아침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봤습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김,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 지혜, 수진이, 민준이. 4사람이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지혜가 쟁반을 들고 제 방으로 왔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열더니 쟁반을 침대 옆 바닥에 놓았습니다. 드시라고. 그리고 바로 나갔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쟁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밥그릇 하나, 김치 몇 조각, 멸치볶음 조금. 찌개는 없었어요. 김도 없고 계란말이도 없었습니다. 밥은 역시 차가웠습니다. 어제 남은 밥인 게 분명했어요. 거실 식탁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났는데 제 앞에 놓인 건 차가운 찬밥이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쟁반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바닥일까? 침대 위에 놓아주면 안 되나? 책상이라도 있었으면 거기 놓을 텐데 책상도 없으니 바닥밖에 없는 거겠죠.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하나? 간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70 넘은 나이에 바닥에 앉으니 일어설 때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먹어야 했으니까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찬밥을 떠먹었어요. 밥알이 딱딱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물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물을 떠와야 하나? 하지만 지혜가 아직 식사 중일 텐데 부엌에 가면 또 눈치 보일 것 같았어요. 그냥 물 없이 먹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한 숟가락, 2숟가락.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뭔가를 삼키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김치를 한 조각 먹었어요. 김치마저 차가워서 맛이 덜했습니다. 다 먹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그릇을 비웠어요. 남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보니 가족들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손주들은 학교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쟁반을 싱크대 옆에 놓았습니다.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계시라고. 자기가 할 테니까. 손대지 말라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으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해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간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아이들이 나간 거였습니다. 이제 집엔 지혜와 저만 남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에서 할 게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복도에서 지혜가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나 봅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12시 반쯤.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제대로 못 먹어서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더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알아서 드시라고 했어요. 자기는 친구 만나러 나갈 거라고,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깍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밥은?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밥이었어요. 아침에 먹고 남은 밥인가 봅니다. 밥을 그릇에 퍼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2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핑 소리가 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됐어요. 오늘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반찬을 꺼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넓은 식탁에 저 혼자. 텅 빈 의자들. 조용한 집. 혼자 먹는 밥이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던 집에서 혼자 먹을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라는 게 더 슬펐거든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그릇만 씻었어요. 싱크대에 아침 설거지한 것들이 말라 있었습니다. 정리는 다 됐더군요. 오후 시간이 길었습니다. 할 게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했는데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몰랐습니다. 찾아보니 지혜 방 쪽에 있는 것 같았어요.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어요. 2시, 3시, 4시.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야 하나? 매일 이럴 건가? 벌써 답답했습니다. 5시쯤 지혜가 돌아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온 것 같았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6시쯤 지혜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녁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였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민수와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현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빠 하는 소리,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다는 소리, 지혜가 밥 먹자고 하는 소리. 저는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봤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고기구이였어요. 삼겹살인 것 같았습니다. 상추도 있고 쌈장도 있었어요. 맛있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하자 민수가 웃었어요. 민준이도 깔깔거렸습니다. 지혜도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제 저녁이 올까?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을 보니 가족들이 아직도 식사 중이었어요.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나도 저녁. 말을 끝까지 하기도 전에
지혜가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어머니는 5시에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녁은 일찍 드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나요? 5시에 먹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혜가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전자레인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쟁반에 담아서 제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어제 먹던 멸치볶음. 고기는 없었어요. 쌈장도 없고 상추도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고기를 먹는데 저는 찬밥과 김치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쟁반을 바닥에 놓았어요.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아침에도 바닥에 앉아 먹었는데 또 앉아야 했습니다. 밥을 먹으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밥이 짠 건지 눈물이 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응하면 나아질 거라고. 며느리도 바쁘니까 그런 거라고.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에서 기다리고 찬밥을 받아 먹고 오후엔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은 5시에 혼자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8시에 함께 먹었어요. 왜 5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니까 저녁도 일찍 드시는 게 좋다고. 소화도 그게 낫다고.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찍 자고 싶어서 일찍 먹는 게 아니었어요. 할 게 없어서 일찍 잘 뿐이었습니다. 밤 8시, 9시까지 뭘 하고 있겠어요? 텔레비전도 못 보고 거실에도 못 나가는데 방에 누워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넘게 집 밖을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요.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습니다. 노인정에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지혜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정 좀 다녀오려고요. 오래간만에 친구들도 보고.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뉴스 안 보시냐고. 노인정 가면 병 옮는다고.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하면 되죠. 마스크도 쓸게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아프시면 누가 병원 모시고 가는데요? 저희잖아요. 제발 집에만 계세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 없다니. 제가 죄인인가요? 갇혀 사는 건가요? 이틀 후 또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지혜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릴 때 슬쩍 나가려고 했어요. 조용히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마치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디 가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마트 좀. 안 돼요. 밖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날씨도 춥고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 신발을 벗었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나가봐야 혼날 테니까요. 며느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집 밖을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요. 방과 화장실, 가끔 거실.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바깥 풍경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옆 건물 벽만 보였으니까요. 노인정 친구들이 궁금했습니다. 영숙이, 명자, 정순이.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고스톱 치고 있을까? 저 없다고 뭐라고 하고 있을까? 제 핸드폰으로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지혜가 들을까봐 못했어요. 3주째 되던 날 지혜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여자 셋이 왔더군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방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지혜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매일 신경 쓰여 죽겠다고, 밥도 따로 해드려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치 보인다고 했어요.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모시고 사냐고. 지혜의 대답이 들렸어요. 돈 때문이라고. 시어머니 통장에 억대 재산이 있다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거기 다 있다고. 잘 모시면 나중에 다 자기들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 1억 2천만 원. 그걸 노리고 저를 들인 거였구나. 아들의 효심도 며느리의 다정함도 다 거짓이었구나.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도 힘들지 않냐고.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밥만 대충 갖다 주면 된다고. 찬밥 주고 방에 처박아 놓으면 된다고. 어차피 나이 많으시니까 뭐라고 못 하신다고. 몇 년만 참으면 돈 다 자기들 거니까 참을 만하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지혜도 함께 웃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 허탈함,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였을까요? 돈 때문에 참고 있는 며느리, 재산 때문에 모신 척하는 아들.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70 넘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돈 때문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찬밥 주고 방에 처박아 놓으면 된다고.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혜의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친구들과 킥킥거리며 웃던 그 얼굴. 제가 돈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지혜가 가져다 주는 찬밥, 외출을 막는 이유, 방에만 있으라는 강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를 고립시키려는 거였어요. 밖에 나가 친구들한테 하소연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생활은 더 힘들어졌어요. 찬밥은 계속됐고 방에 갇혀 지내는 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손주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처음엔 수진이와 민준이가 제 방에 놀러 왔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반가웠습니다. 손주들이라도 보면 위로가 됐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오지 않게 됐어요.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열었는데 수진이가 제 방 앞을 그냥 지나가더군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 할머니 방에 놀러 올래? 불러봤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안 된대요. 할머니 방에 가지 말래요. 왜?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수진이는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안사실인데 지혜가 아이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냄새 난다고, 할머니 방은 더럽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대요. 손주들마저 저를 멀리하게 만든 거예요. 6주가 지났습니다. 제 하루는 완전히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8시에 찬밥을 받아 먹고 오후엔 방에서 누워 있다가 5시에 저녁을 받아 먹고 밤 8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지 못했어요. 거실 나가는 게 너무 눈치 보여서요. 책이라도 읽고 싶었지만 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거나 창밖에 콘크리트 벽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몸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식사량이 적어서 체중이 줄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55kg이었는데 한 달 반 만에 50kg이 됐습니다. 얼굴도 야위었고 기운도 없었어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간이 침대가 불편해서 허리가 아팠고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니 몸을 움직일 일이 없어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지러울 때도 많아졌어요.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영양 부족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2개월째 되던 날 민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뭔가를 찾으러 온 거였는데 저를 보더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안 괜찮았지만요. 체중이 줄어서 옷이 헐렁해졌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도 결국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니면 눈치채지 못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오후 지혜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식사 쟁반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손주들 학원비를 좀 도와달라고. 요즘 학원비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 합쳐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든다고. 민수 월급으로는 집값 대출 이자 갚느라 빠듯하다고.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다고. 나중에 다 돌려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50만 원이요? 한 달에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쓴다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다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투자라고. 지금 안 시키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어요. 손주들 교육이라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아이들 미래를 위한 거라면. 고민하는 제게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은혜 평생 기억할 거예요. 결국 동의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지혜가 저를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핸드폰으로 이체하는 법을 모른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처음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150만 원을 이체했어요. 지혜가 알려준 계좌번호로요. 지혜명의 계좌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서를 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잘 쓰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지혜가 저녁 쟁반을 가져왔을 때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지혜가 참 착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보냈어요.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서 1억 1,550만 원, 1억 1,100만 원, 1억 650만 원. 반년이 지났습니다. 900만 원이 나갔어요. 하지만 손주들을 위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투자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보냈어요.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서 1억 1,550만 원, 1억 1,100만 원, 1억 650만 원. 반년이 지났습니다. 900만 원이 나갔어요. 하지만 손주들을 위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투자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손주 민준이가 제 방 앞을 지나가길래 불러 세웠어요. 민준아, 학원 재미있니?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다닌다며?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학원이요? 저 학원 안 다니는데요. 뭐라고? 안 다닌다고?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까지 다녔는데 올해는 끊었대요. 엄마가 돈 아껴야 한다고 했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학원을 안 다닌다고? 그럼 제가 반년 동안 보낸 9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죠? 급하게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너 피아노 학원 다니지? 수진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에 끊었대요. 영어는 인터넷 강의로 듣는다고 했어요. 수학도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듣는다고 했습니다. 학원을 안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날 저녁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쟁반을 가져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닌다는데 사실이냐고.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게 학원을 잠깐 쉬는 중이라고. 아이들이 힘들어해서요. 곧 다시 보낼 거라고. 어머니가 주신 돈은 잘 모아두고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당황하는 표정, 변명하는 말투. 지혜는 제 돈을 학원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90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지혜 명품 가방? 옷? 화장품? 아니면 다른데? 배신감이 또 밀려왔습니다. 학원비라고 속여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손주들을 미끼로 사용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참을 수 없다는 생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지혜가 저에게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이 증거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부터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펜도 없고 공책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방에는 간이 침대와 옷 몇 벌, 그리고 제 몸뚱이만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남기지? 뭘로 기록하지? 손으로 쓸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어요. 지혜가 제 방을 청소한다는 핑계로 가끔 들어오는데 뭔가 숨겨놓으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 요즘 핸드폰으로 녹음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핸드폰은 오래된 이지폰이었어요. 전화만 되는 구식 핸드폰. 녹음 기능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수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방문을 조금 열고 안을 봤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류들, 볼펜, 그리고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 민수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인 것 같았어요. 새 폰으로 바꾸고 나서 서랍에 넣어뒀나 봅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충전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핸드폰과 충전기를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뒤에서 지혜가 나타날까봐 무서웠어요. 방문을 닫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안전하게 가져왔어요. 핸드폰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충전기도 함께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충전기를 꽂았어요.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있었지만 충전하니 서서히 불이 들어왔습니다. 1시간쯤 충전하고 나서 핸드폰을 켜봤어요.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비밀번호를 설정 안 해뒀나 봅니다. 홈 화면이 나타났어요. 앱들을 살펴봤습니다. 통화, 문자,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 녹음 앱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로 녹음할 수 있겠구나. 테스트해 봤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작은 소리로 말해봤어요. 제 목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재생해보니 잘 들렸어요. 완벽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핸드폰을 만져보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녹음하는 법, 사진 찍는 법, 파일 저장하는 법. 70이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무기니까요. 다음 날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녔어요. 지혜가 제 방에 올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머니 속이라 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렸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녹음됐어요. 첫 번째 녹음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을 때였어요. 쟁반을 바닥에 놓으며 하는 말을 녹음했습니다. 어머니 밥 드시라고. 오늘은 반찬도 많이 드렸다고. 하지만 쟁반에는 찬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어요. 녹음이 잘 됐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겼어요. 바닥에 쟁반 놓는 소리도 들렸고요. 이틀 후에는 외출 거부 장면을 녹음했습니다. 제가 외출하려고 현관으로 나갔을 때였어요. 지혜가 나타나서 안 된다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소리치는 걸 다 녹음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고 화난 게 그대로 담겼어요. 사흘째 되던 날 더 중요한 녹음을 했습니다. 지혜의 친구들이 또 집에 왔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핸드폰을 복도 쪽을 향하게 놓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와 친구 셋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얘기 없었어요. 드라마 이야기, 쇼핑 이야기. 그러다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어떠냐고. 같이 살기 힘들지 않냐고. 지혜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미치겠다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신경 쓰여 죽겠다고. 밥도 따로 챙겨줘야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밖에 못 나가게 한다고. 노인정이고 뭐고 다 못 가게 막는다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면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그냥 방에 처박아 놓는 게 제일 낫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돈은 많으시잖아.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지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통장에 1억 넘게 있다고. 남편 평생 모은 돈이 거기 다 있다고. 몇 년만 잘 모시면 다 자기들 거라고. 그래서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같이 살고 싶겠냐고. 매일 찬밥 주고 방에만 있게 하고. 그래도 돈 때문에 참는 거지 뭐.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학원비로 돈 받는다며? 그건 어떻게 됐냐고. 지혜가 킥킥 웃었어요. 그거 말이냐고. 학원은 진작에 다 끊었다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은 자기가 다 썼다고. 명품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시더라고. 바보 같으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어요. 지혜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다 녹음됐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증거,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지혜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몇 년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면 1억 넘는 돈이 고스란히 자기들 거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참는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안 아프냐고.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양심? 돈 앞에서 무슨 양심이냐고.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인데 미리 쓰면 어떠냐고. 시어머니도 어차피 혼자서는 못 사시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사는 거라고. 서로 필요한 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녹음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20분 가까이 녹음됐어요. 지혜의 목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작은 소리로 재생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돈 때문에 참는다고, 방에 처박아 놓는다고, 몇 년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저는 조용히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지혜가 제게 하는 모든 말을 녹음했어요. 찬밥을 주면서 하는 말, 소화에 좋다고 거짓말하는 목소리, 외출을 막으면서 하는 말, 위험하다고 핑계대는 목소리, 손주들에게 제 방에 오지 말라고 하는 말, 할머니는 냄새 난다고 하는 말, 모두 녹음했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5개, 10개, 15개. 핸드폰 저장 공간이 부족해질까봐 걱정됐지만 다행히 충분했습니다. 녹음만이 아니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먹는 찬밥 사진, 쟁반이 바닥에 놓인 모습, 밥그릇과 김치 몇 조각만 있는 초라한 식사. 다 찍었어요. 좁은 방 사진도 찍었습니다. 간이 침대, 작은 창문, 창밖에 콘크리트 벽. 제가 갇혀 사는 공간을 기록했어요. 손주들의 넓은 방과 비교하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필요했어요. 지혜에게 보낸 900만 원의 기록. 하지만 통장은 방 서랍 깊숙이 숨겨뒀고 은행에 가려면 지혜가 함께 가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외출할 수 없었거든요.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에게 말했어요.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통장 정리 좀 하고 싶다고. 지혜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나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최근 6개월치. 직원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더니
거래 내역을 출력해줬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지혜에게 보낸 돈이 날짜별로 쭉 찍혀 있었습니다. 3월 5일 150만 원, 4월 5일 150만 원, 5월 5일 150만 원. 매달 똑같이 150만 원씩, 총 900만 원. 거래 내역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혜가 뭘 보려고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둘러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래 내역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어요. 날짜, 금액, 받는 사람 이름 모두 명확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2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이 쌓였어요. 사진도 50장이 넘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저장했고요. 지혜가 하는 말,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제가 받는 대우,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걸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에게 보여줘야 하나? 그런데 민수가 믿어줄까? 지혜 편을 들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원비 문제였어요. 어느 날 오후 지혜가 또 학원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학원비가 올랐다고, 추가로 과외도 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학원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확인하고 돈을 주고 싶다고.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고지서냐고? 왜 그게 필요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얼마나 드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믿는 거냐고. 학원비 달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도 녹음하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화내는 목소리, 위협하는 말투, 다 기록됐어요. 고지서 없으면 돈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확인하고 주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혜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버리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밥을 안 준 거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학대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밥을 안 주는 것,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받지 못했다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밥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의도적으로 안 준 거였어요. 점심때가 돼서야 쟁반이 왔습니다. 하지만 밥의 양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어요. 반 공기도 안 됐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겼습니다. 이틀을 굶다시피 하고 나서 지혜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좀 누그러진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아까는 제가 좀 흥분했다고, 미안하다고, 학원 고지서는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고지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애초에 학원을 안 다니니까 고지서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체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50kg에서 48kg으로 옷이 헐렁헐렁했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의 얼굴. 기운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지러움도 자주 느꼈어요.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가슴도 가끔 답답했어요. 특히 밤에 누워있으면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불편했어요. 심장이 안 좋은 건가 싶었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지혜한테 말하면 귀찮아할 게 뻔했고 혼자 나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 온 지 6개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4개월 반, 핸드폰에는 파일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녹음 파일 25개, 사진 60여 장, 통장 거래 내역, 메모들. 지혜의 모든 학대와 착취가 기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언제 이걸 꺼내야 할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까?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심장이 문제를 일으킨 날이었어요. 그날은 11월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제 방은 특히 추웠어요.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깬 거였어요. 그런데 일어나려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제 저녁 찬밥을 먹어서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왼쪽 가슴 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뭔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았어요. 6시가 됐습니다. 증상은 계속됐어요. 가슴 통증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소화불량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7시쯤 되니 왼쪽 어깨까지 저릿한 느낌이 왔어요. 팔도 좀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이 증상,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증상을 보였었습니다. 심장이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밖에서 가족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준비하는 소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웠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가슴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어요. 이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참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까지 가는 게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와 아이들은 이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지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야.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어요. 왜요? 나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혜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택시 타고 가세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택시? 혼자?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가세요. 어머니 병원 가는 거 처음도 아니잖아요. 지혜가 여전히 핸드폰만 보며 대답했어요. 지혜야, 그게 아니라 가슴이 진짜 아파. 심장인 것 같아. 같이 좀 가줄 수 없을까? 나이 드니까 혼자 가기가 무섭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했어요. 제발 같이 가달라고. 지금 정말 힘들다고.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약속 있어요.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다고요. 아직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야, 가슴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심장이. 정말. 지혜가 말을 끊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맨날 어머니 때문에 약속 취소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혼자 병원 가실 수 있잖아요. 택시만 타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핸드폰이 만져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녹음해야겠다고. 이 순간을 기록해야겠다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녹음하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혼자 갈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 준비해야 해서요. 12시에 친구들 만나야 하거든요. 지금 화장하고 옷 입어야 해요. 지혜가 일어나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저를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외투를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 힘들었어요. 지갑을 챙기고 핸드폰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방을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복도 끝에서 지혜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하면서 음악 듣는 거였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었어요. 괜찮으시냐는 말도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딸깍 문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 중순의 차가운 바람.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아파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도로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잘 안 잡혔어요. 평일 아침이라 다들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5분,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가슴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왼팔이 저렸어요. 이건 심근경색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증상을 보였었거든요. 가슴 통증, 왼팔 저림, 식은땀, 호흡곤란. 똑같았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어요. 구급차가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릴 텐데, 민망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어요. 그러다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벤치. 비틀거리며 걸어가 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다 여기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 119를 불러야겠다. 핸드폰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섰어요. 택시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탔어요.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응급실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구급차를 부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빨리 좀 가주세요. 제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통증이 심했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빨리 가는 게 맞죠?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괜찮아요. 병원만 빨리.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기도 힘들었어요. 병원까지는 15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이 평소보다 빨리 운전해 준 것 같아요. 신호등도 다행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섰어요. 택시비를 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힘들었어요. 기사님이 도와줬습니다. 돈을 받고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응급실 입구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응급실 안이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다가가려고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돌았어요. 쓰러지는 순간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누군가 소리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환자 쓰러졌어요. 빨리. 침대. 심전도.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무거웠어요.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 심전도 기계 소리였어요. 눈을 조금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보였어요. 너무 밝아서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팔이 무거웠어요. 뭔가 꽂혀 있는 느낌. 링거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침대 옆에 여러 기계들이 있었어요. 모니터에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였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눈을 완전히 떴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 여기가.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급실이세요.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어요. 심근경색 증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약물 치료로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제 오른손이 뭔가를 꽉 쥐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펴보지 못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어요. 의사가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손에 뭐 쥐고 계세요? 손가락에 힘을 줘서 펴보려고 했어요. 조금씩 펴졌습니다. 손 안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제가 녹음하던 그 핸드폰. 의사가 핸드폰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핸드폰을요? 쓰러지실 때까지 그걸 그렇게 꼭 쥐고 계셨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라서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가족분은요? 그 질문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가족, 보호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백화점에 가 있겠죠.
친구들과 쇼핑하고 웃고 있겠죠. 제가 쓰러진 줄도 모를 거예요.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어디 더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좀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핸드폰을 받습니다. 뭔데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요. 제가 왜 혼자 병원에 왔는지, 왜 가족이 없는지, 왜 쓰러질 때까지 이걸 놓지 않았는지, 다 여기 담겨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건넸어요. 재생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파일 목록에서 가장 최근 거부터 들어보라고 했어요. 의사가 이어폰을 꽂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날 아침의 대화였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없을까?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약속 있어요. 혼자 가세요. 택시 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간청하는 목소리. 하지만 심장인 것 같아. 지혜가 소리치는 목소리. 어머니,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맨날 어머니 때문에 약속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혜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 통장에 억대 재산 있어. 몇 년만 잘 모시면 다 우리 거야. 학원비로 받은 돈 내가 다 썼지. 명품 가방 샀어. 시어머니는 바보같이 모르더라. 찬밥 주고 방에 처박아 놓으면 돼. 어차피 나이 많으시니까 뭐라고 못하셔.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파일. 지혜가 외출을 막는 소리, 찬밥을 주면서 하는 거짓말, 손주들에게 제 방에 오지 말라고 하는 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의사가 이어폰을 뺐습니다. 할머니를 봤어요. 눈에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사실인가요? 며느리분이 이렇게, 네. 2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같이 들려주세요. 선생님이 직접 들려주세요.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드리고 이것도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용기 내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참고, 녹음하고, 증거 모으고,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날 응급실에서 제가 꺼낸 건 핸드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고통, 제 분노, 제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 거짓말, 학대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진실이 드러날 거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제 핸드폰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옆에서요. 스피커폰으로 켜서 저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 씨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준호 의사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저희 응급실에 계세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심근경색 증상으로 실려오셨습니다. 혼자 택시 타고 오시다가
응급실 입구에서 쓰러지셨어요. 혼자요? 와이프는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달라고. 그게 부인분께서 병원 동행을 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민수 씨,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박민수 씨께 꼭 들려드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아드님 오실 때까지 푹 쉬세요. 제가 아드님한테 잘 설명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5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커튼이 휙 열리며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혼자 오셨어요? 지혜는 뭐 했어요? 민수가 제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김준호 의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잠깐 이리 오시겠어요? 의사와 민수가 커튼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커튼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의사가 민수에게 핸드폰을 건넸나 봅니다. 이거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녹음하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혜의 목소리. 어머니, 저 약속 있어요. 혼자 가세요. 시어머니 통장에 억대 재산 있어. 학원비는 내가 다 썼지. 찬밥 주고 방에 처박아 놓으면 돼.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5분, 10분, 15분.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어요. 부정하고 싶은 목소리였습니다. 더 들으실래요? 파일이 25개 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 재생됐나 봅니다.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민수가 다시 커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이 충혈됐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이게 다 진짜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너지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너한테 말 못했어. 너희 부부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믿어줄지도 몰랐어.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36살 된 아들이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제가 아들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병원에서 바로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라고. 지금 당장 오라고 소리쳤어요. 지혜는 1시간 후에 병원에 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온 거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수와 지혜가 대치했다고 합니다.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대요. 지혜는 처음엔 부인했답니다. 조작이라고, 가짜라고, 자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대요. 하지만 파일이 너무 많았어요. 25개의 녹음, 60여 장의 사진, 통장 거래 내역. 모두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지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말문이 막혔대요. 변명할 수 없었대요. 민수는 그날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혜가 횡령한 9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장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수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계속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요?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민수 잘못이 아니라고. 며느리가 너무 교활했던 거라고. 퇴원 후 저는 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을 살던 그 집으로. 민수가 걱정했어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진심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국화와 제라늄이 자라는 걸 봅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요. 옆 건물벽이 아니라 하늘이 보입니다. 노인정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명자, 정순이. 친구들이 반겨줬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걱정했다고.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았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자유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지금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저를 보러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수진이와 민준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엄마가 거짓말한 거였어요. 괜찮다고 해요.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통장에 1억 2천만 원. 그 돈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민수가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돈이니까 어머니가 쓰시라고. 나중에 손주들 21살 되면 직접 주시라고 했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계란말이도 해 먹어요. 예전엔 그게 그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소리를 크게 틀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보고 싶은 프로 보고 웃고 싶을 때 웃습니다. 외출하고 싶을 때 외출합니다.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갑니다. 아무도 막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제 침대에 누워요. 간이 침대가 아니라 제 침대. 삐걱거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 이불을 덮으면 포근합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응급실에서 핸드폰을 꺼냈던 그 순간. 의사 선생님께 녹음을 들려줬던 그 순간. 6개월 동안 모은 증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어쩌나. 아무도 안 믿어주면 어쩌나.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70둘 박순자의 이야기예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셔요. 예전엔 그게 그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노인정에서 영숙이랑 명자랑 수다 떨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야, 순자야, 그때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하면서 놀리긴 하지만 또 제 손도 꼭 잡아주더라고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민수는 요즘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와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자랑하고 민준이는 할머니 집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기 조심스럽고 뭘 해도 눈치 보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엔 정말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서 핸드폰을 꺼냈을 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사람이구나.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구나. 지금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린 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다음 주에 민수가 제 생신상을 차려준대요. 미역국도 끓이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겠대요. 손주들이 케이크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70셋, 새로운 한 살을 맞이합니다. 이번 생은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